소개받은 신동춘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그 내용이 바다 건너에서 지금 새로 넘어온 사상이기 때문에 외래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냥 좀 까다롭게 보이면 잊어버려도 무방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골자는 불교적 발상법이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에 관여된다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거기에다가 생각을 집중하면 되지,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책을 내고 까지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말을 시작하기 전에 불교와 환경철학, 조금 내가 제목을 붙여놓고 봐도 어마어마한데 별명을 좀 붙이고 싶어요. 어떤 미래 연구를 하는 작은 모임, 그 학생들이 하는 무슨 스터디 그룹 같은 그런 데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21세기를 주도할 환경 대책은 불교적 발상에서 온다고 하니 신 교수 좀 와서 풀이를 하시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난데없는 환경 철학, 환경주의라는 책을 한 5권 보따리를 다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불이 나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방면에 눈을 뜬 지가 반년 조금 남짓밖에 안 해요. 그런데 듣고 보니 너무너무 불자로서는 다행한 일이다 그 생각을 했다가, 야, 때가 왔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로구나 하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특강을 불교와 영문학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 뭐 영문학이야 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좋아할 얘기지, 우리가 실질로 대중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겠느냐. 내가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환경주의라는 것은 이런 연유로 해서 불교와 연관성이 깊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것을 우선 우리 불자들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 나는 불교와 영문학을 안 하고 불교와 환경철학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 놓고 또 겁나요. 이거 뭐 얼토당토 하는 얘기 해가지고 하나도 요새 세태말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말짱 헛것 아니냐, 그러한 불안도 있지만 열심히 한번 제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의를 다 할 것이니까 여러분도 이 꼬부랑 글자 조금 더 개의치 마시고 저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놓고 또 이제 또 꼬부랑 글자 얘기에 들어가는데, 명칭이 여러 가지 있어요. 환경철학 하면은 사실은 우리 사전에도 그러한 어휘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생태계를 중시하는 환경주의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환경대책, 환경오염, 시책,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거기에 생태계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 얘기할 때에는 생태계의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동시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도 여러 가지입니다. 에코소피, 그러니까 이것은 에콜로지가 영어로 생태학이에요. 뭐 좀 쉬운 말이니까 외도 보세요. 일본에서는 완전히 외래어가 되고 있어요. 에콜로지.
그래서 에코 하면은 거기서부터 생태학적, 생태적 이렇게 나가요. 에콜로지. 그래서 필라소피 하면은 철학인데 에코 필라소피를 단축해서 에코소피. 그 다음에 트랜스퍼스널 에콜로지. 요거는 개인을 초월한, 망라한, 초월적인 그러한 생태계. 이제 앞으로는 옆에 사람은 쓰러져라 죽어라. 나는 잘 살겠다. 이게 안 돼요. 내 집에서 가스가 폭발하면 온 동네가 같이 죽게 돼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트랜스퍼스널, 나 개인을 초월한 그러한 생태계. 그 다음에 레디컬 에콜로지. 이것은 급진적인, 혁신적인 생태계, 생태학. 그 다음에 딥 에콜로지.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영어로 딥, 깊다는 말입니다. 딥 에콜로지 하면은 아주 쉽게 뭔가 오는데 우리말로 깊은 생태학, 그러니까 심층 생태학. 이것은 환경 철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대책은 미봉책이고 그 근본적인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심층적인 생태학이라고 해서 딥 에콜로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웃나라에서는 저들도 간단한 말로 이것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외래어로 딥 에콜로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문을 하는 동안에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일본과 비교하고 구체적으로 일본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 말하는 거가 굉장히 싫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본에는 딥 에콜로지, 그러면 그것이 외래어로서 완전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딥 에콜로지 그러면은 10사람 물으면 다 모르고 20사람쯤 물으면 하나가 알까? 도서관에 가서 물어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딥 에콜로지를 내가 얘기할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오늘 저녁에 한번 집에서 강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낱말 정의가 이것으로서 끝났는데 저는 여기에서 딥 에콜로지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그 모임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우선 여기 이 한 페이지에 나온 것은 그때의 딥 에콜로지 이해의 목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준비가 아주 당국에서 잘 해주셨는데 보랏빛으로 나와 있는 것 1, 2, 3, 4가 그 장입니다. 영어가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참으려니까 진땀이 바싹바싹 나니까 어쩌다가 한마디씩 나오면 아마 저 사람 영어만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 그걸 한마디씩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는 챕터입니다. 말하자면 장. 요거는 그냥 머리에 담아두시던지 야중에 또 적으시던지 하시고 이제부터는 그때 가서 발표한 그래서 골자를 따서 읽으면 한 20분이면 되는데 여기서는 꼭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라네요.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고 그 중에서 골자를 따서 이제 1서부터 들어가는 말, 요새 그 서론을 들어가는 말이라고 해야 그 좀 젊게 들린대요. 그래서 저는 서론이라고 하고 싶은데 들어가는 말부터 1장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 무슨 환경 철학이니 무슨 딥 에콜로지니 생태계를 중시하는 어떤 환경주의니 이런 것은 왜 생겨났는가?
들어가는 말에서 우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술 산업의 고도 발전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매우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살기는 좋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말하면 소위 마블 경제, 이것도 외로가 돼서 바글바글 끓어서 넘치는 냄비 물 끓듯이 그러한 경제,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아주 짧은 생명을 가진 그러한 발전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후유증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존층이 파괴되지요, 수질오염이 되지요, 도시의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지요. 이 모든 것을 제지할, 거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사상적인 어떠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걸 이제 좀 하이카라 말로 해서 패러다임이라고 그럽니다. 이 패러다임도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대학교 학생 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니가 패러다임을 알아요. 그러고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고의 틀입니다. 틀, 이렇게 창틀이 있듯이. 그래서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 21세기가 되면은 달러를 많이 벌겠다, 아파트 평수를 누리겠다,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 그건 무엇이냐? 에콜로지와 엘무드 인스티튜트라고 여기서 다른 것은 딥 에콜로지, 그러니까 그러한 심층 생태학을 창설한 사람은 아니고 그것을 크게 발전시킨 프리초프 카프라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버클리에다가 느티나무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엘우드 인스티튜트, 느티나무 숲의 연구소, 거기에서는 모든 21세기를 주도할 생명체 시스템 이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초가 어떻게 되느냐? 1982년에 전환기라는,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는 책을 써서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러한 방향에서 전문 서적을 내서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엘무드 인스티튜트를 만들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물량의 시대로부터 정신적 가치의 세계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트는 거죠. 방향을 아주 급카브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 이 지구 전체가 큰 문제가 생긴다 는 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버클리에서. 그 프리초프 카프라라는 사람은 이제 2장에 가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그 선도 많이 알고 또 화엄경을 읽었고 물리학과 화엄경과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사람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것은 샬로우 에콜로지와 딥 에콜로지, 이것까지 여기서 말할까 말까 생각하는 건데, 딥 에콜로지를 얘기했으니까, 깊은 생태학을 얘기했으니까 샬로우 에콜로지를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건너뛰는 힘이 발전해서 딴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벌써 용어는 알건 모르건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튼 비상적인 생태학,
할 것 같으면은 쓰레기를 뭐 태워라, 버려라, 뭐 갈라서 버리라, 뭐 이래라 저래라, 스프레이를 쓰지 마라. 오늘 조금 뿌렸어요. 그러한 것은 샬로우 에컬로지다 이거예요. 비상적인 생태학이다. 딥 에컬로지는 무수히 나는 설명할 겁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불교적 발상에 의한 심오한 에컬로지, 생태학은 딥 에컬로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에서 서론을 마칠까 해요. 한 가지 또 가서 좀 듣고 오면 조금 유식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보니까 알아들으실 것도 같아요. 토인비라는 역사가가 있죠. 그분이 말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그 이전에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서 사상 체계가 차츰 역사가지만서도 대승적인 생주이멸의 그러한 순환의 이론을 자기의 그 역사관에다가 받아들인 걸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한 문화권이 2000년에 한 번씩 뒤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뭐 21세기가 된다고 해서 무슨 크게 우리가 겁낼 거 없지 않냐. 그런데 이번의 변화는 지구 땅덩어리가 파괴할지도 모르고 그 좀 생태계의 문제가 돼서요, 보통과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딥 에컬로지라는 게 불교적인 발상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벼강고사 눈 푸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가? 아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다가 또 끝마치라는 사인이 나오면 곤란하니까, 여기에 아르네 니에스라는 사람은 현대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노르웨이의 아주 유명한 거의 지도급에 속하는 그런 철학자인데, 오슬로 대학의 27살에 철학과 부장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사건은 23살 때 간디를 만나요. 히말라야 산 등정에 갔다가 그 산을 올라가는 그런 여행에서 간디를 만나서 동양적 사상, 인도 사상에 심취를 하게 되고 자연을 인간의 생활에 공존시키는 그러한 것을 배웠어요. 서구 철학 아시죠? 인간이 제일이고 자연은 정복의 대상. 거기에서 처음으로 철학을 하는 아르네 니에스는 나이가 젊었지만서도 동양 사상의 심오함을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샹카라 철학의 아두바이타 사상, 그것은 일즉 다 타즉일, 즉일 사상이에요. 그러한 것을 전체와 부분에 대한 완전한 하모니의 그러한 체계를 간디를 만남으로써 이를테면 일종의 견승이죠. 하게 되어서 이 서구 사람들이 기계 문명을 그대로 이렇게 발전시키다가는 굉장한 벽에 부딪히겠다. 앞으로는 그게 70년대인데 벌써 앞으로는 동양 사상을 가미한 자연을 인간과 똑같이 대접하는 그러한 사상을 도입함으로써, 그러니까 딥 에컬로지, 심층적인 생명 체계 시스템에 입각한 그러한 생태학을 앞세움으로써 인류는 구원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딥 에컬로지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미 온 세계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70년대 초반에 이미 지구의 날도 정하고
미국에서는 각계각층에서 어떻게 이 대량의 오염을 갖다가 제거하느냐는 문제를 말하기 시작했지만, 여기서 대담하게 아론의 네스는 그것은 피상적인 shallow 에콜로지다, 미봉책이다. 내가 주장하는 이 deep 에콜로지, 이것이 필요하다. 그때 비로소 shallow 에콜로지와 deep 에콜로지를 갈라놓고 또 자기는 deep 에콜로지가 창시자다. 다음에 이야기가 띄어서 오늘의 이야기의 골자는 후리첩 카프라가 되겠는데, 젊은 학인 스님들도 이 사람의 이름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비엔나 사람으로서 물리학자예요. 양자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전 물리학이 어떠한 법칙에 따라서 쭉 해석이 되어 오다가 20세기에 들어오니까 어떤 그 법칙을 이탈하는, 도저히 지금까지의 방정식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번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선적 발상, 겉으로는 엉뚱하게 자꾸 비약을 하는데 그 밑바닥에 뭔지 모르게 생명을 유지시키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선적 발상에서 그 유사성을 발견을 했는데, 그 사람 뭐 참 천재는 천재인데 그러나 인연이 없으면 알게 안 되죠. 동생이 불교에 대해서 연구가 깊었어요. 거기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게 힌트를 얻었는데, 그럼 또 서구는 그때 어떻게 불교를 알았느냐. 이미 미아스포스라는 실전 철학하는 위인이 용수보살, 나가르주나의 철학을 그쪽에다가 소개를 해서 아주 유식한 사람들은 불교의 공사상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아주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조금 노력만 하면 손이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의 그 바운다리, 어떤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어떤 책을 썼나 하면은 노장사상과 물리학이라는 그러한 책을 쓰면서 물리학자가 이제는 완전히 인문학자로 입문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데 지금 있는 그 캘리포니아 버클리를 갔습니다. 버클리는 어떤 곳이냐? 2차 대전 후에 일본에 가서 싸우다가 돌아온 군인들이 일본에서 많은 불교적인 여러 가지 표적들을 가져왔어요. 또 사상들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혹시 여행을 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또는 누구의 말을 듣고 들어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버클리 할 것 같으면은 1950년대, 60년대, 지금도 그 흔적은 남아있지만 불교를 흉내내는 서구 사람들이 굉장치도 않았어요. 그 좀 설명을 나는 참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딥 에콜로지의 골자는 뭐냐? 이거는 뭐 오늘 한 뭐 도서는 시간 얘기해도 도저히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불자로서 알 것만 제가 한번 간추려 봤는데 8정도를 그대로 따라서, 내용은 좀 다르지만 딥 에콜로지의 기본적인 개념을 8개 법칙으로 말했는데 그거를 다 설명하지도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상호 이전성. 떠오르죠? 상호 이전성. 나 혼자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용기론의 전개예요. 그러니까 협조관계에 있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사물은 네트워크,
그물의 그 한눈에 나는 해당한다는 그런 것. 그러니까 개인을 중시하고 인간을 중시하는 서구 사람들, 나는 아니다. 가족 속에나 사회 속에나 국가 안에나 세계 전체를 한 가족으로 봤을 때의 그건 또 동업중생의 사상이죠. 그 다음에는 인간만 속에서가 아니라, 인간만에서만이 아니라 미물하고도, 어떤 미물, 동식물, 모든 무기질들 하고도 나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뻔하지 않느냐, 놀라울 게 없는데 서구인에게는 매우 놀랍죠. 서구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자꾸 그래요. 그래서 한계를 찾지 마라. 하늘 아래 우주 아래 모든 대상은 하나다. 보이지 않는 생명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는데, 그래도 뭐 동물까지냐, 뭐 그러면 석탄도 뭐 못도 그 안에 들어가느냐 그러는데, 그게 모든 것이 같이 어울려서 순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여기 모인 불자님들은 그것을 마치 나면서부터 알고 있듯이 생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희생하고 이러한 생각 없이 모든 주변과 완전히 조화로운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상을 그대로 자연계에까지 확산시키라는 것이 딥에콜로지의 골자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지금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생태학적인 순환, 우리는 4대로 돌아간다. 지풍, 화수로 인간이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뭐 천당으로도 가야 되고 뭐 어디로도 가야 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러한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자들이 이것을 현대적으로 잘 풀이를 해서 무리 없이 앞으로의 생활을 하는데 가미가 되면은 아마 21세기는 불자들이 좀 이렇게 봐라, 우리 사상이 제일이다 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의 흐름, 이게 지금 딥에콜로지의 기본 개념을 8가지 법칙으로 나열하고 있는 건데,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생명이 한번 주어지면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변형하면서 존속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지구인의 가장 무서운 사실은 지속 가능성. 내일이라도 원자탄이 어디서 몇 개만 떨어지면 세계는 다 없어져요. 또 오존층이 더 이상 파괴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뭐 공기가 초콜릿 빛깔이 되면은 그때는 어떡하냐? 물은 비싸도 사 먹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아주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단절, 못이 막바지로 단절. 그것을 두려워하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유구한 가능성을 부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구도 참 중요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구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지구와 같은 것이 수없이 우리 우주에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부처님은 이미 그때 알고 계셨어요. 이러한 발상법 및 경제, 학문 또는 의학까지, 의학, 교육,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철학적인 사고의 틀을 주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무척 재미있는 연구 과제인데, 아주 좀 간단하게 여러분이 들어서 좀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부분만, 또 직접적으로 수긍이 갈 부분만 추려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은 그러면은 딥에콜로지에서 의학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새 암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귀가 번쩍 뜨이죠. 지금까지의 의학은 약, 무슨 기술, 뭐 의사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와 관계없는 객체예요. 타인이에요. 타자예요. 그런데 이 딥에콜로지 의학에서는 우선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나와의 조화, 완전한 조화, 그러니까 공기가 좋아야 된다든가, 그리고 의사와 나와의 신뢰도, 그것 자체가 직접 의료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딥에콜로지의 터닝 포인트에 보면은 전환기라는 책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암은 60%가 자기를 고쳐주는 사람하고의 정신적인 암시로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이 된다 이런 말 듣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신위생상 좋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좀 전에 얘기한 생태학적인 딥에콜로지적인 그런 관점과 어떻게 연락이 되느냐, 어떻게 가서 붙느냐, 그것은 파트너십이라는 생각이 생겨요. 상호 이전성이라는 거, 쫑뿔나게 나 혼자 잘날 수가 없어. 나 혼자 병을 고칠 수가 없어. 기대고 믿고 신념을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파트너, 의사와 내가 하나의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동업자. 영어로 파트너. 응?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너 있으므로 나 있고 나 있으므로 너 있고, 연기론을 아는 사람은 좀 이기적이라도 끝없는 이기적의 그 어떤 한계를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불자들이 갖는 하나의 자부심인데, 말하자면 조금 구구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자연 치유력, 그리고 우리가 타고난 환경과 나와의 조화관계를 생각했을 때 자석이라던가 물이라던가 공기라던가 야채라던가 풀뿌리라던가 이런 것이 고쳐주는 것이지 항생제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딥에콜로지에서 파생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의학에 암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경제 어떻습니까? 이것은 경제의 10가지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무슨 경제적인 어떤 사업이나 행동을 시작할 때는 그 10가지 조건을 일일이 맞춰보래요. 첫째, 내가 하는 일이 생태계에 해를 미치는 일이 아니냐. 그러면 뭐 저 염색 공장도 못하겠고 이제 못할 일 많이 생기겠어요. 그러한 것 등등, 또 이웃에게, 사람에게 직접적인 플러스를 주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 문어발식으로 부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 착취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콜로지컬 경제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생태계 경제에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small is beautiful. 그래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돼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은 기업주가 자기의 생각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그 범위만큼만 기업을 키워라 이거예요. 암만 자기가 잘하고 싶어도 기업이 커지면은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일이, 잔인한 일이 자행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막 좀 뜁니다. 특급으로. 다국적 기업을 매우 반대해요. 다국적 기업 아시죠? 이제 이렇게 공장을 인건비가 싼 데다가 보내고 원료는 어디서 사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를 거쳐서 생산과 판매를 하는 것, 또 파는 건 저기 가서 팔고, 그거를 이 카프라는 딥에콜로지는 무지하게 반대합니다. 왜?
후진국에다가 모든 원로 공장을 보내요. 그러면 그것은 기술의 수출이 아니라 말하자면 오염의 수출이에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은 언제 대기가 오염되고 뭐 물이 오염되고 생각할 새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건 다 못 사는 나라에서 해서 저희들은 갖다가 싹 조직해서 팔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이 생기느냐. 경제는 우리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서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느 특출한 사람들의 이기심에 만족을 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서서히 알게 될 거예요. 물량에서 질적 향상으로, 물질에서 정신으로 이렇게 생각이 뒤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교육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하고, 에코테라시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얼마나 알고 있느냐. 앙케이트 10개를 갖다가 내고서 그거를 학생들에게 쓰게 해서 5개 이상 써야만 말하자면은 권내에 드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100년 전에 너희 동네에 서식하다가 없어진 동물 이름을 대라. 서식하다가 없어진 식물의 이름을 대라. 너희 동네 가까운데 들에 피는 들꽃의 이름을 대라. 이거는 미국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까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원주민 인디안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에요. 일종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따다구려라. 자, 이렇게 가르치려면은 뭐 요렇게 좀 고치고 저렇게 고쳐서는 안 되고 학생 전체에게 주는 교육 과정 내용을 바꿔야 된다.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태양열로 에너지를 바꾼다던가 또 거기서 에코토피아라는 어떤 도시 개혁 속에는 자동차를 다 몰아낸다던가 뭐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일 미워하는 거는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사람의 생각도 파괴하고 범죄도 일으키고 이 모든 오염의 주범자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없는 생활,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내용은 얘기하고 결론을 내가 한 2, 3분으로 마치자면, 요는 그렇다면은 그런 이상적인 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죠. 얼핏 생각하니까 어때요? 여기서 내가 결론은 제가 그냥 학교에 학생들을 놓고 하면은 암만 시간이 걸려도 말을 시켜서 그래 맞다 안 맞다 서로 토론을 벌일 건데 여기는 제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는데, 기껏 오염 문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는 비상적인 환경주의자다, 샬로우 에콜로지다 하고 묵살을 해버리니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또 너희들은 뭐냐, 뭐 앉아서 교육이 이렇고 뭐 경제가 이렇고 뭐 이렇고, 또 그 엘무드 인스티튜트에 모여든 사람은 시인, 문인, 뭐 사상가, 그리고 또 기업주도 좀 그렇게 큰 기업주는 아니고 뭐 좀 그 이상 청년들이 하는 장난감 같은 기업주 뭐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샬로우 에콜로지를 묵살하는 데서 딥 에콜로지가 굉장히 그 미국에서 지금 좀 평이 안 좋은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에 있었던 여러분의 그 낱말의 정리에서 이렇게 많은 말이 나오는 것이 그 딥 에콜로지가 미워서 자꾸 다른 말을 붙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겠어요? 미국에
종교적인 반목. 지금 현 대통령 알고는 환경 장관도 지낸 환경 정책의 아주 기수예요. 그러나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인데 거기에서 불교적인 발상에서 환경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카프라가 얘기하는 건 맞더라도 딥 에콜로지를 표면으로 내세우려고 안 하며 또 카프라 자신을 그 사람을 표면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예식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서는 카프라 환영, 딥 에콜로지 환영, 왜 기독교만 제일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요즘 뉴욕의 어떤 교회의 목사가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너희가 피조물종의 왕이니까 마음대로 조물주가 만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잘 보살피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종래의 인간 중심의 자연을 정복하는 그 사상을 정복할 게 아니라 적당히 좀 쓰고 잘 가꾸고 보살펴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한 거다. 그렇게 창세기의 성경 구절을 바꿔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종교는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리상의 여러 가지 하자를 지금 고치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불교는 바로 제마당에 돌아온 거예요. 시류불성, 우정무정, 숨쉬는 것, 숨쉬지 못하는 것, 그 종소리, 절의 종소리 들리는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풀, 돌, 흙덩어리 전부 다 깨달아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대로 딥 에콜로지 이퀄 불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큰 문제는 기술산업사회. 우리 어때요? 그런 것을 아주 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1등국이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첨단적인 기술산업 그거 넘어해서는 해롭다는 얘기니까 이게 또 딥 에콜로지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태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불교적인 발상 이런 것들이 삼자가 어떻게 어울려서 나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의 방향과 세계적인 지구 인구의 말하자면 글로벌 파퓰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구 전체를 한 가족으로 봤을 때 다 같이 하자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연구 과제가 우리나라 불자들의 하나의 숙제로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